안녕하십니까? 지식과 미스터리로 가득 찬 세상에 숨겨진 페이지를 탐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세상을 움직여온 비밀 결사, 그 베일에 쌓인 조직들의 문을 두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흥미로운 진실을 탐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지식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를 움직여온 것은 아닐까요? 세계의 정부와 금융 시스템, 심지어 우리 개개인의 삶까지 통제한다고 알려진 조직들. 사람들은 그들을 장미십자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라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댄 브라운의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이 비밀 결사들은 사실 한때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거대한 힘을 가졌던 실존 조직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둠 속 조직들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들의 기원과 의식,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그림자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로 만나볼 조직은 바로 성전기사단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1119년 예루살렘의 험난한 길 위에서 시작됩니다. 9명의 기사들이 성지를 순례하는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겠다는 엄숙한 서약을 맹세하며 역사상 가장 매혹적이고 논란이 많은 조직 중 하나인 성전기사단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전사 수도사라 칭했죠. 청빈, 순결, 복종의 서약 아래 낮에는 치명적인 정밀함으로 검을 휘두르는 단련된 전사였고 밤에는 조용한 기도 속에서 몇 시간씩 무릎을 꿇는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들의 용맹과 헌신에 대한 명성은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귀족과 평민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이들이 이 거룩한 전사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토지, 그리고 지원자들이 유럽 각지에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야망은 단순히 전투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성전기사단은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자 거대한 금융제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런던, 예루살렘 등 유럽과 중동 전역에 걸쳐 견고한 요새 네트워크를 구축했는데 이 요새들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의 은행이었습니다. 부유하고 강력한 자들은 이곳에 자신들의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죠. 그들은 심지어 오늘날의 여행자 수표의 초기 형태를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순례자들은 한 기사단 지부에 돈을 예치하고 위험한 길 위에서 현금을 소지할 필요 없이 다른 지부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던 시대에 성전기사단은 사실상 금융의 천재들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듯 기사단은 막대한 부와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왕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귀족들의 영지를 관리했으며 권력자들의 재정 고문 역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시기와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청빈을 맹세한 수도사들이 어떻게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집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음모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동안 엄청난 종교적 유물을 발견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했다는 성배, 신의 임재가 깃든 언약궤, 심지어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운명의 창까지.
어떤 이들은 이 유물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끌어모으는 신성한 힘을 지녔다고 믿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성배가 물리적인 잔이 아니라 신성한 에너지나 영적 깨달음에 대한 은유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최근 바티칸 비밀기록 보관소에서는 기사단과 토리노의 수의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문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토리노의 수인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의 시신을 감쌌다고 알려진 천으로 오늘날까지도 그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287년의 재판 기록에는 사람의 형상이 새겨진 긴 리넨 천을 숭배하는 기사단의 입단 의식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토리노의 수위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기사단의 신비로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들이 솔로몬 왕 시대에 잃어버린 지혜가 담긴 두루마리를 발굴했다거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찾아냈다는 이야기까지 등장했죠.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성전기사단은 세상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1300년대 초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교황에게만 복종했기에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몰락은 떠오를 때만큼이나 극적이었습니다. 1307년 10월 13일 금요일. 오늘날 13일의 금요일이 불길한 날로 여겨지는 기원이 바로 이 날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왕 필리프 4세는 자신의 왕국에 있는 모든 성전기사단원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죄목은 이단, 신성모독 등 온갖 끔찍한 행위들이었습니다. 기사단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던 왕은 빚을 없애고 그들의 부를 차지할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프랑스 전역의 기사단원들은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고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범죄를 자백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결국 교황 클레멘스 5세는 필리프 왕의 압력에 굴복하여 1312년 기사단을 공식적으로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기사단의 마지막 총장이었던 자크 드 몰레는 파리에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불길에 휩싸이면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필리프 4세와 교황 클레멘스 5세에게 1년 안에 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저주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두 사람 모두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교황은 한 달 만의 병으로, 왕은 그 해가 가기 전 사냥 여행 중 뇌졸중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급사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전기사단에 대한 음모론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성전기사단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금융 시스템은 현대은행 제도의 초석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소설, 영화, 게임 등 대중문화에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진정한 유산은 숨겨진 보물이나 비밀 지식이 아니라 권력과 신앙,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영원한 질문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또 다른 지혜의 탐구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장미 십자회입니다. 17세기 유럽, 연금술과 신비주의가 지식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던 시대에 스스로를 장미 십자회라 부르는 비밀스러운 형제단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난해한 지혜와 영적 깨달음, 숨겨진 지식을 추구하는 조직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미 십자회 철학의 핵심에는 매우 심오하고 흥미로운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 만물에 깃든 신성한 지성이라는 사상입니다. 그들은 신을 특정 종교의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가장 작은 모래알부터 광활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원자에 흐르는 거대한 힘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이 모든 것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평범한 꽃 한 송이, 한 줄기 햇살, 심지어 자신의 호흡 소리에서도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상과 시각화 같은 영적 수련을 통해 이 우주적 지혜와 연결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이작 뉴턴, 이마누엘 칸트, 르네 데카르트.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위대한 인물들이 장미십자회와 관련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의 헤르메스주의, 유대 신비주의인 카발라, 그리고 영지주의 문헌들을 탐독하며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영적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자 상징인 십자가 위의 장미는 신성한 지혜와 세속적 지혜의 결합을 암시하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미 십자회는 이 지식을 독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비밀을 풀어 인류 전체를 영적 깨달음의 새로운 시대로 이끌고자 하는 일종의 유토피아적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이후 등장하는 수많은 신비주의 및 비밀결사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리메이슨이나 신지학 협회 같은 단체들도 장미 십자회의 사상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비밀스러운 활동은 수많은 음모론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고대 이집트의 비밀을 손에 넣어 불멸의 삶을 얻었다거나 배후에서 세상을 조종하는 그림자 인형술사라는 소문이 돌았죠. 하지만 장미 십자회의 정확한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1600년대 초에 출판된 3편의 선언문이 그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렸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실제 조직의 선언문이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을 모으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 장치나 사회 풍자였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기원이 무엇이든 장미 십자회가 남긴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보다 개인의 영적 경험을 중시하고 과학과 신비주의를 조화시키려는 그들의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종교의 환멸을 느낀 현대의 진리 탐구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밀결사 이야기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름 프리메이슨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석조 건축 현장에서부터 오늘날 전 세계의 웅장한 롯지에 이르기까지 프리메이슨은 놀라운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 시작은 대성당이 당대의 마천루였던 시절 최고의 기술자로 대우받던 석공들의 길드였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대목장들이 자신들만의 비법과 기술을 보호하고 전수하던 것처럼 중세의 석공들도 자신들의 조합을 통해 기술의 비밀을 지키고 정당한 임금을 보장받았습니다. 이 길드에는 도제, 직인, 그리고 장인 석공이라는 3단계의 등급이 있었는데 이는 현대 프리메이슨의 등급 구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거대한 석조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자 이 길드들은 실제 석공이 아닌 명예회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석공 기술의 철학적 측면에 관심이 많은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700년대 초 이러한 변화는 완전한 전환을 이루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프리메이슨이 탄생하게 됩니다. 1717년 런던의 4개 로지가 연합하여 최초의 그랜드 로지를 설립하면서 조직적인 프리메이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운동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결국 아메리카 대륙에도 뿌리를 내렸습니다.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인스턴 처칠, 심지어 달에 발을 디딘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린까지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 중 다수가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다는 사실은 그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프리메이슨은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더 이상 대성당을 짓지 않습니다. 대신 석공의 도구와 작업 방식을 도덕적, 영적 성장을 위한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의 가장 유명한 상징인 직각자와 컴퍼스를 예로 들어보죠. 직각자는 도덕성을 상징하며 회원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윤리적 규범에 맞추도록 상기시킵니다.
컴퍼스는 올바른 행동의 경계를 상징합니다. 이 두 도구는 함께 개인의 발전을 향한 프리메이슨의 헌신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프리메이슨에게는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입 회원은 각 등급마다 입단식을 거치며 비밀 악수, 암호, 그리고 상징적인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의식들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고 회원들 간의 형제애를 다지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프리메이슨 의식의 중심에는 하이람 아비프의 전설이 있습니다. 메이슨의 전승에 따르면 하이람 아비프는 솔로몬 성전의 최고 건축가였습니다. 그런데 3명의 불량한 직인들이 장인 석공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그를 위협했습니다. 하이람이 비밀을 지키기 위한 맹세를 끝까지 어기지 않자 그들은 건축도구로 그를 살해하고 시신을 얕은 무덤에 묻었습니다. 후에 수색대에 의해 그의 시신이 발견되고 솔로몬 왕은 특별한 의식을 통해 그의 시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프리메이슨의 장인 석공 등급 입단식에서는 후보자가 상징적으로 하이람 아비프의 역할을 맡아 영적인 재탄생을 의미하는 의식적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영혼의 불멸과 선의 승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프리메이슨의 상징은 우리 주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미국의 1달러 지폐 뒷면에 그려진 전시안과 피라미드는 프리메이슨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상징으로 꼽힙니다. 또한 영화나 뮤직비디오에 자주 등장하는 흑백 체크문의 바닥 역시 프리메이슨 롯지의 바닥을 상징하며 선과 악, 빛과 어둠의 균형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프리메이슨은 수많은 상징과 의식, 그리고 철학을 통해 좋은 사람을 더 좋게 만든다는 원칙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주의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비판과 음모론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세계 정부를 비밀리에 통제하고 있다거나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비밀 종교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죠. 특히 가톨릭 교회는 프리메이슨 가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정말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림자 정부일까요? 아니면 그저 철학적 이상을 공유하는 형제단일 뿐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음모론의 정점에 서 있는 이름 일루미나티의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일루미나티는 사실 허구와 과장이 뒤섞인 신화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일루미나티라는 이름의 비밀 결사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때는 1776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던 해였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의 한 대학에서 아담 바이스하우프트라는 법학 교수가 5명의 학생들과 함께 비밀 결사를 창립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 바이에른 일루미나티의 시작입니다. 계몽주의 사상에 깊이 매료되었던 바이스하우프트는 당시 사회를 지배하던 종교적 미신과 국가 권력의 남용에 맞서고자 했습니다. 그는 미신을 타파하고 공적 생활에 대한 종교의 통제에 저항하며 국가 권력의 남용을 폭로한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는 프리메이슨 롯지에 침투하여 그곳을 회원 모집의 장으로 삼았고 덕분에 일루미나티는 지식인, 정치인, 귀족들을 끌어들이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급진적인 사상을 위험하게 여긴 바이엘은 정부는 1784년 모든 비밀 결사를 금지했고 이듬해에는 일루미나티를 명시적으로 불법화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회원들의 집을 급습하여 암호로 쓰인 비밀 문서들을 압수했는데 그 안에는 여성 지부 창설 계획, 투명 잉크 제조법, 심지어 낙태 시술 지침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바이스하우프트는 교수직을 잃고 망명길에 올랐으며 일루미나티는 창립 10여 년 만인 1787년에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역사 속 일루미나티는 이렇게 짧게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의 죽음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일루미나티 신화의 탄생이었습니다. 해체된 지 10년 후 한 예수의 사제가 프랑스 혁명의 배후에 일루미나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책을 출판하면서 일루미나티는 역사의 무덤에서 정치적 유령으로 부활했습니다. 이 음모론은 유럽을 넘어 미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조차도 일루미나티의 위협에 대해 우려하는 편지를 썼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 잊혀가던 유령은 대중문화를 통해 다시 한번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1960년대 미국의 한 작가가 장난삼아 세계의 주요 사건들 뒤에는 일루미나티가 있다는 가짜 편지를 잡지사에 보내기 시작했고, 이는 소설로까지 출판되며 현대 일루미나티 음모론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댄 브라운의 소설 천사와 악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루미나티는 완전히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특정 손모양을 하거나 뮤직비디오의 피라미드나 전시안 같은 상징이 등장하면 이를 일루미나티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일루미나티는 18세기에 존재했던 실제 조직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파편 위에 소설적 상상력과 대중의 불안감이 더해져 만들어진 거대한 신화에 가깝습니다. 성전기사단, 장미십자회, 프리메이슨, 그리고 일루미나티. 우리는 오늘 역사의 그림자 속에 존재했던 4개의 비밀 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세상을 지배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시대의 오해와 과장된 소문 속에서 부풀려진 존재일까요? 어쩌면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와 숨겨진 지식, 그리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 통제력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비밀결사에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매혹은 바로 그 인간 본성의 반영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향한 우리의 탐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